근데 이제 그런 못 견디하는 상황들을 뭐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판단하겠지만은 일부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또 이제 여전히 그 청문회라는 걸 보면서 이제 피로감을 이제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이제 이미 주입된 인식. 국회는 전쟁터고 늘 싸우고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인식 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장면들이 전과 달라도 그 장면을 이해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여전히 시끄럽구나 이런 사람들도 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좀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보편 상식이 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텐데 첫째, 국회가 싸우는 곳이다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몰래 싸우는 예, 곳이다. 국회는 왜 생겼는가? 원래 칼을 들고 결투를 하는 거였어. 상대를 베어 죽이면 이기는 거였어. 근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의회가 생긴 배경이 그거죠. 근데 그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러다가 병조를 모으면 전쟁까지 일어나고 이러니까 우리 한번 말로 싸워보자 하는 것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싸움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회 구성원들이 고매한 사람들이면 원래 아니었어요. 아, 지금은 학자, 지식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언론인도 약간 고매한 지식인 척 하잖아요. 맞아요. 고매한 지식은 맞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가 아니고 무사들의 그 집단이었다고. 그러니까 첫째, 싸우는 게 당연한데 원래 싸움이 어떤 때는 신나지만 어떤 때는 이제 피로해서 그런 반응이 있는 건 맞지만 싸우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같이 소위 해외로부터 독재화가 진행된다는 경고를 받는 나라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첫째, 싸우는 게 당연하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해서 그 싸움을 상임위장에서 싸움을 지켜본 사람들의 그 반응이 뭐냐. 근데 그 반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여론조사 당 지지율이에요. 보니까 국힘이 앞서.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명백히 잘못된 처신을 한 게 밝혀지고 있고 또 국힘 의원들의 과도한 언행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 같은데 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면 요즘은 언제부턴가 계속 국힘이 앞서고 앞서 있어. 있죠. 네. 민주당은 뒤져.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 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싫어한다. 국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 잘못하고 네. 있어. 저 강경 노선은 중도파를 등 돌리게 해. 그러니까 민주당도 상생, 화합, 협치 이런 걸 보일 줄 알아야 돼. 때로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 문재인 때 못 했어야 되는 정책 지금 와서 한풀이 하듯이 하니까 오히려 반감한 온갖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야. 저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전 동네 아저씨예요. 제가 과학적 분석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더러 책임져라 하면 책임질 만큼의 뭐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지지율 역전 현상,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앞선 이유는 철저하게 레거시 미디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뭐 누구를 편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1, 2년 동안 벌어진 일을 들면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접촉하고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여튼 무조건 지지라면 무조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자기 부고 외에는 다 알리라 그러잖아요. 악명이라도 네. 나온 게 좋다. 지금 모든 언론을 뒤덮고 있는 거는 윤한 갈등. 그다음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까? 전당대회 과정도 있었고. 당대표가 되니까 인선을 하는데 윤과 어떤 갈등을 이겨내고 뭐 정책위 의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바꿨다더라. 없을까? 하여튼 1년 사시 방송만 틀면 장성철이 나오고 방송만 틀면 국힘의 뒷얘기들이 막 오라. 네.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뒷얘기도 있고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고 1시간짜리 방송이면 90%는 국힘당 사람들의 뒷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10% 민주당이 툭 얹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재미는 만드는 거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을 소재로 해서 그런 갈등, 뒷얘기, 싸움 얘기하면 훨씬 또 재밌는 거리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힘을 재밌거리로 소재로 아이템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 살을 붙여 나가서 그게 언론의 기본 뭐 포맷이 된 거예요. 모든 종편이, 모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모든 TV 방송이 하여튼 갈등이 됐건 비난이 됐건 정책 실패가 됐건 윤석열 부부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 대통령 주변과 관련해서 또 국힘과 관련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밤이고 낮이고 쏟아내면요. 일단 관심이 많은 주목도가 높은 곳에 지지건 반대건 쏠려서 다 그쪽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야말로 민주당은 전문 용어로 스키다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발휘가 돼가지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예. 다행인 거는 선거 때가 되면 좀 자각이 잃어.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보면 대부분의 관심은 국힘에 쏠려 있었음에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압승으로 드러난 거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건 아니다 이 생각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격차가 큰 것도 아니고 당 지지율은 언제나 출렁거리고 또 계제를 만나면 이거 얼마든지 바뀌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민주당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네. 나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렇긴 그런 건데 우리가 효능감이라는 말을 지난 총선 때부터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은 뭔가 크게 바뀔 것이다. 예. 예를 들면 청문회를 열어서 국무위원을 자리에 앉혀놓고 이진수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라든가 역사가 문제를 사흘에 걸쳐 해부를 하면 뭔가 이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장을 또 받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청문회라는 제도, 국회의 권한이라는 게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대중들은 또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해봤자 뭐해? 이진수 그래 봤자 임명되잖아. 네. 그리고 방심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임명해버리잖아. 해봤자 뭐해? 떠들어봤자 뭐 정청래가 시원하게 국힘 의원들 뭐 골탕 먹이고 일갈하고, 예. 일갈해봐야 뭐해? 그렇게 화내세요. 화내시라고.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진보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 화내시라고. 근데 저처럼 이제 올드보이 난 속으로 딴 생각합니다. 야, 이거 마일리지 끝없이 쌓이고 있구나.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럼. 거다. 네. 이게 겨우 2달 됐는데 2달 동안에 지구 3바퀴 돈 마일리지 쌓아놨구나. 이제 보시라고. 안 없어져. 그때 느꼈던 분노, 그때 느꼈던 억울함, 그때 느꼈던 부당함은 안 없어져요. 그냥 저금처럼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크지. 근데 그걸 상대방에게 쏟아내질 않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나 그 국힘에 쏟질 않고 민주당에 쏟는 거야. 그 세상 이치가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이 최민희 정청래 니들 뭐 떠들기만 하지 뭘 해. 막 비난하세요. 욕해. 근데 이 마일리지가 이제 2달 동안 이만큼 쌓았는데 앞으로 국정조사 해도 시원히 해결되는 거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여야가 반반으로 하는 거니까 네. 국힘에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이고 또 더 놀라운 이 인사들 막 독립 그 어디지?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장에 네. 뉴라이트를 갖다 앉히고 경산호 위원장에다가 노동 탄압의 대명사 주장하는 김문수를 앉히고 하여튼 그 고용노동부 장관에. 네. 기가 막힌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잖아요. 이 모든 마일리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무력하게 분노하고 잘 싸우지 못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야단치고 이러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거대한 대폭발을 향한 과정일 뿐이다. 네.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를 지금 행하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과방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청문회를 정말로 장관급 후보자는 유례 없이 사흘을 한 거고 얼마 전 현장 검증을 방통위도 갔다 왔고 그리고 1차 청문회가 곧 열리고 거기 증인들이 많이 불수석한다고 하니까 2차, 3차 청문회까지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그 이후엔 또 국정조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한 땀 한 땀 쌓아놓으면 결국은 큰 무게가 실렸을 때 터지는 순간이 온다. 이런 것들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이진수 후보자는 또 독특한 게 위원장이 된 다음에 예. 전에 있었던 김홍이라고 이동관하고 달리 또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지금 월급을 받아가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은 저건 또 뭔가 싶은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뭐 그들은 뭐 전략을 다 까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포인트 방통위원장이라는 거잖아요. 예, MBC 뽀개는 사명만 하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그리고 뭐 헌재라는 거는 뭐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뭐 이제 그거 다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준석 씨가 그 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돌부처였다는 거 아니야. 대화가 안 맞아요. 되잖아요. 네. 뭐 원래 성향도 좀 그렇다고 그러지만 또 전략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대화도 설득도 또 이해를 구하는 것도 없는 거는 완전한 윤석열 방식이어서 하여간 30%만 쥐고 계속 가면 헌재를 포함해서 시스템이 받쳐주니까 나는 임기 마칠 수 있어라는 맞아요. 결심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올해 말까지 나는 이 정권을 퇴진시켜야 된다고 확신을 갖지만 이들이 30%만 확실히 붙들면 시간을 끌고 가면 대통령직을 끝까지 얘기할 수 있고 이진숙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 쫙 줘갖고 정말 권세를 누릴 수 있어라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세상이 3년 더 연장되겠죠. 그리고 점점 시민사회는 지쳐갈 테고 야당도 이제 하다가 힘을 잃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생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아주 움직일 수 없고 절대로 바뀔 수 없고 그렇게 되는 한 가지 사실. 국민 다수의 설득과 소통과 대화 없이 야당과의 협치 없이 오로지 30%만 끌고 독단적으로 마음껏 권력 누리면 감옥행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퇴임을 하건 임기 중에 뭐 탄핵을 당하건 임기를 마치건 퇴임은 와요. 그런데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 대통령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 그거는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런 종자들이 아니야. 원래가 그런 종자들이 아니라고. 그거 가만히 안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군사 독재를 물리쳤는데 또다시 군인이 합법적 선거로 대통령 됐다고 네. 20몇 명이 몸에 불을 지르고 분신 자살을 한 나라야. 대학생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독한 인간들이라고. 그 사우디 가서 왜 한국만 돈 벌어왔어. 그 견디는 인간들이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반드시 감옥 보냅니다. 그 감옥도 처절하게 보냅니다. 재산 환수하고 재산 몰수하고 왜 부당이득 얻은 건 이제 낱낱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일이다. 윤석열의 독단적 행동은 결국은 처절한 법적 응징을 당한 마일리지를 쌓는 일이다. 이 각도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토록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야당을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야당 구성원들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한 뭐 180여 명이 되니까 다 다양할 것 같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한 아주 양질이에요. 정말 이상한 국회의원들 정말 많았어요. 내가 이름을 말하고 싶어. 정말 어떻게 저런 게 국회의원이냐 하는 사람이 과거에 많았다니까. 제가 방송을 했거나 문화예술인으로서 많이 만나셨잖아요. 어떻게 예. 하면 어떻게 자리가 생겨서 내가 인간들을 본 거야. 더구나 이게 국회나 정치 현장에서 보는 것과 사석에서 많이 본 나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네. 걸 본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게 국회의원인지 하는 걸 많이 받는 거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 양질의 사람들이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십에 대한 충성심을 우리는 자칫하면 오해하는 수가 많아요. 이재명이를 90몇 프로가 민다. 이거를 북한이냐 푸틴이냐 요따구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힘은 대통령 지지율 30%고 그 당대표 뭐 당원 60% 넘게 60%로 네. 뽑았다고 그러지만 당내 장악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저들은 지금 모래알처럼 사분오열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국가가 붕괴될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선 위난의 시점에 단일 대오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단일 대오를. 그리고 이건 딴 얘기지만 그 경선에서 붙은 누구야? 김두관 욕 좀 하지 마세요. 별 개소리 다 하는 거야 원래. 그렇죠. 선거 치열한 게 맞죠. 원래는. 김두관 좋은 네. 사람이야.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 쓰레기라고 했다고 그래서 욕하지 말라고 욕을 하는 거 할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싸우는 거야 원래.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싸워야 싸움이 되지. 무슨 뭐 조용히 그렇죠. 약속 때문에 그게 뭐 싸움이야. 김두관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나는 이렇게 단일 대우로서 강고한 의지를 갖고 양질의 사람들이 뭉쳐서 야당을 구성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정말 드물다고 봐요.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어. 평화민주당 초기에. 근데 그건 다 호남 사람들 지역색으로 뭉쳤고 숫자적으로 소수고 경제적으로 너무 약자들이고 지식인들이 이 불안 때문에 못 갔고 강고하지만 취약했단 말이야. 여러 형태를 봤는데 지금은 행정 권력, 의회 권력, 사법 권력 딱 3권이라는 관점. 뭐 사법 권력은 좀 그런 게 희마리가 없긴 한데 적어도 행정과 의회가 아직은 힘의 열쇠라도 민주공화정은 이 권력 분점의 형태로 상호 견제구나를 실감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고 8월 18일이 되면은 그 새로운 대표가 다시 한번 뽑히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호남 지역을 한번 선거를 했는데 뭐 지지율의 변화는 없는데 투표율이 좀 낮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중과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신념의 사람만 마이크 앞에 쓰다 보니 다 그런 줄 아는 걸로 착각을 해. 네.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 생업에 바쁘고 택시 운전사를 예를 들게요. 지금은 저도 이제 방송 활동을 좀 오래 했고 얼굴이 팔려서 택시 운전사들이 대충 이제 알아보는데 이제 알아보기 전에 저는 이제 차가 없는 대신 언제나 택시만 타요. 그러니까 택시 반은 멘탈이 택시 기사인데 네. 택시 기사가 심심하면 말을 탁 던져요. 그러면 국힘스러운 말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응을 보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내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정치 견해는 180도로 바뀌어. 동일한 사람이 네. 내가 한번 실험도 해봤다. 이쪽으로 말하다가 저쪽으로 돌렸더니 바로 이 사람도 돌리더라고. 세상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관심 안 갖고 자기 밥벌이나 뭐 연애, 뭐 집안 문제, 뭐 여행 다니는 거, 인스타 그림 사진 올리는 거, 뭐 이게 더 많거든. 그러니까 쟤네들 왜 싸워? 뭐 이진숙, 종군 기자 멋있잖아. 뭐 이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뭐 이제는 뭐 죄가 있으니까 맨날 불려가는 거 아니겠어? 그 내용을 안 본다고. 그나마 이제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수준이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몇백만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대중에 가까워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 크게 활력이 있을 동기가 없잖아. 맞아요. 예.